역사를 찾아서 제19편 광개토왕 대제국 건설에 나서다. 영락 5년 을미년에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패려로 쳐들어가 600 혹은 700개의 군영을 쳐부순 다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 말, 양떼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길에 광개토 대왕이 영락 5년의 군사를 이끌고 거란족이 세운 비려 혹은 패려라고 불리는 세력을 격파한 다음에 전쟁에서 개선하면서 요동 지역을 순시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전에 제위했던 왕들의 업적을 소개할 때 미천왕 3년, 고국원왕 5년 이런 시기였는데 광개토왕의 경우 어째서 영락 몇 년인가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에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영락은 광개토왕 시기의 연호입니다. 고구려의 왕이 중국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단국대 서영수 교수와 고구려 연구재단 김현숙 연구위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중국 사람들은 고구려의 그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조공국이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근거가 고구려의 독자적인 연호가 없다는데 광개토왕 비보면 바로 연호가 있잖아요. 영락이는. 이게 중국 사람들은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연호가 아니라는 거야. 별칭이다. 근데 우리가 그냥 영락 태왕 이렇게 쓰면 별칭이라 할 수 있는데 기사를 쓸 때 영락 원년, 영락 5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 연호인 게 틀림없죠. 그럼 광개토왕의 연호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고구려 측 불상을 통해 가지고 연수, 연가, 영강 이런 여러 가지 연호가 발견이 되었어요. 중국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중국의 지배하에 있거나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때는 중국 연호를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연호를 독자적으로 썼다 하면은 그거 자체가 독자성의 반영이죠. 그리고 국력이 어느 정도 강했다 이런 증거도 되고요. 거기에는 중국은 중국대로 연호를 쓰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연호를 쓴다 이러면은 내가 다스리는 내 세계가 중국 황제가 다스리는 세계와는 별도로 따로 있다 이런 인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광개토왕 이전의 고구려 임금들도 독자적인 연호를 썼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광개토 대왕 때부터는 고구려가 중국 연호가 아닌 독자적인 연호를 쓴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김부식 등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는 광개토 대왕 비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삼국사기에서는 광개토왕 시기 사건을 기술할 때도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북쪽 국경을 넘나들면서 변방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거란을 혼내준 광개토왕은 영락 5년에 드디어 남쪽으로 영토 확장을 시도합니다. 이 대목을 기록한 광개토 왕릉 비문의 기록이 바로 왜곡 시비를 불러일으킨 신묘년 기사인데 일본 측이 주장하는 왜곡된 해석은 이렇습니다. 신묘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의 업적을 기록하는 비문에 이런 내용이 불쑥 튀어나온다면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석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우리 고구려의 속민이 아니던가. 그러함에도 어찌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는단 말이냐? 대왕마마, 신라는 이미 왕실 가족을 우리 고구려의 인질로 보내 화친을 약속한 바 있사옵니다. 그래도 아니 되겠다. 이 기회에 신라로부터 확실한 고구려의 속민이 되겠다는 약조를 받아내야겠다. 그리하오면 백제와 왜군은 어찌하시렵니까? 내 증조부인 고국원왕의 목숨을 앗아간 백제와 무엄하게 바다를 건너와 노략질을 일삼는 왜구 역시 공격하여 무찌를 것이다. 자, 출동하라. 백제의 성을 쳐야겠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광개토 대왕이 처음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10개의 성을 점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개토 대왕이 빼앗았다는 백제의 성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두 세력 사이에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돼 있었을까요? 동국대 윤명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죠. 그들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현재 개성 근처인 청목령 일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서쪽으로 오게 되면 해안선이 되겠습니다. 예성강 하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백제는 백제대로 그 선을 경계해서 양쪽에 선을 쌌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 한강 하구로 내려오면서 다시 서울 쪽으로 북상하면서 이 지역의 양쪽에다가 일종의 강변 방어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어 체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현재 관미성과 그다음에 기사료에 나오는 백제 부평 십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도 백제를 친 다음에 다시 반격을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련의 방어 체제를 구축했는데 윤명철 교수가 고구려와 백제가 맞닥뜨리게 되는 지점을 개성 근방의 청몽령 일대라고 했는데 백제가 그 청몽령 일대의 방어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력을 기울였다는 흔적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 진사왕 편에 나오는 기록을 잠시 살펴보기로 할까요? 진사왕 2년 봄에 나라 안의 사람으로서 15살 이상 된 사람들을 징발하여 관문을 설치하였는데 청몽령으로부터 북쪽으로는 팔권성으로 이어졌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광개토왕의 명성은 백제에도 익히 소문이 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와! 여기가 어디냐? 백제의 석현성이 아니더냐? 군사들은 활을 쏘고 나머지는 성벽을 넘어 성을 함락하라! 백제의 진사왕은 어디더냐? 당장 나와서 낙하를 받으라! 대왕마마, 진사왕은 이 성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아옵니다. 자, 성문이 열렸다. 고구려의 군사들은 성 안으로 진격하라!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왕이 그 성으로 출동하여 매번 전투를 지휘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광개토왕이 처음으로 남쪽으로 출정하여 백제의 성 10군데를 침공할 동안 백제의 진사왕이 제대로 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한 것은 광개토왕의 기세에 눌린 탓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 진사왕 편에 그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올라 있습니다. 참고로 광개토왕의 본명은 담덕입니다. 진사왕 8년 7월에 고구려왕 담덕이 군사 4만을 이끌고 북쪽 변경을 쳐들어와 석현성 등 1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다. 왕은 담덕이 군사를 잘 부린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막지 못하므로 한수 북쪽 여러 부락들이 많이 함락되었다. 광개토왕이 그 다음으로 벌인 원정이 관미성 침공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때도 백제의 진사왕은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왕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사왕 8년 10월 고구려가 관미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왕은 구원으로 사냥을 떠나 열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진사왕은 백제의 북쪽 변방이 침공당해서 10여 개나 되는 성이 함락당했을 때도 맞서 싸우지 않았고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방어기지인 관미성이 무너졌는데도 사냥터에서 세월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미성 전투는 고구려 역사를 탐색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의 수군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관미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나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수 교수의 얘기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이것을 관미성이라고 돼 있고 광개토 태왕비는 강미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은 사면이 아주 험준한 절벽으로 돼 있고 또 바닷물이 사면에 들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지역 강미성의 위치를 오늘 강화도의 교동도, 강화도 본섬이 아니고 본섬 그 앞에 교동도라고 섬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못 가는 섬인데 거기 있는 그 성으로 추정을 했어요. 최근에는 이 오두산성, 지금 통일전망대가 있는 파주의 오두산성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거나 저거나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예요. 그런데 동국대 윤명철 교수는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전제로
관미성이 강화도 일대에 있는 건 맞는데 서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교동도라는 섬이 아니라 강화도 본섬 북부의 봉천산 일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삼국사기에 관미성의 지형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윤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광개토 왕이 백제의 관미성을 공격하였다. 그 성은 사면이 절벽이고 바다로 감싸여 있었다. 왕은 7방면으로 군사를 나누어 공격하였다. 광개토성이 이끄는 대군이 7개의 방향에서 공격할 정도라면은 상당히 큰 범위의 일단 방어 기지였었고 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임진강 하구와 한강이 마주치는 교화 지역이라면 그 당시 때는 이미 고구려군이 내려왔기 때문에 백제로선 전방기지로서 역할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만약에 현재 오주산성을 점령하게 되면은 중간에 거치는 것은 일산의 고봉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백제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더 북쪽에 백제 최전방기지를 설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여기서 보면은 바닷물이 둘러쳐져 있다는 기록을 볼 때 바다와 직접 관련이 돼 있었고 수군 함대가 활동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 가장 적합하다면은 역시 현재 강화도 북부 지역이 옳습니다. 이미 10개의 성을 광개토왕에 빼앗긴 상황에서 고구려의 추가적인 남하를 막기 위해서 강화도 북부 지역을 전방기지로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을 뿐 아니라 광개토왕이 고구려군을 7방면으로 나누어 공격했다는 점을 떠올릴 때 지형상 교동도보다는 오히려 강화도 북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봉천산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위치가 교동도가 됐든 봉천산이 됐든 관미성은 백제로서는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한강 하구를 통해서 서해로 나가는 길목이기도 하려니와 고구려의 남진을 방어할 수 있는 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고구려 역시 해상을 통해서 백제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요충지였습니다. 대왕마마, 사방이 바다일 뿐 아니라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성곽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사옵니다. 안 되겠다. 한 곳으로만 공격했다가 잠복해 있는 백제군에게 도리어 역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정면을 공격할 터이니 나머지 장수들은 각자 한 선을 나누어서 7방향으로 성을 공격하라. 자, 수군들은 힘차게 노를 저어라. 그러나 지형이 험한 데다 백제군의 방어 역시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삼국사기에는 광개토왕이 군사를 7방면으로 나누어 공격한 지 20일 만에야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구려의 건국 시기부터 광개토왕 시기까지 고구려의 역사를 쭉 살펴왔습니다만 고구려가 수군을 동원해서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은 바로 광개토왕 때에 이르러서 처음 등장합니다. 광개토 대왕이 상대하고 있는 백제의 경우 일찍이 해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백제는 한강 하구에서 자리 잡은 해양 도시 국가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즉 현재 천호동 일대 내지는 하남시 일대가 되는데요. 그들은 여기서 시작한 다음에 한강 하류를 통해서 황해바다로 나갔던 겁니다. 중국 세력과의 교섭도 마찬가지고 영상 하구 등 남쪽 지방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근초광 때 이르게 되면 공식적으로 일본 열도와 교섭을 하는데 이때도 출발한 항구가 바로 경기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만을 놓고 백제와 고구려는 쟁패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양쪽 다 수군 병력을 거느리고 전쟁을 했을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삼국시대 특히 고구려의 해양사를 연구해온 윤명철 교수는 고구려 역시 일찍이 선박을 건조해서 해양 활동을 해왔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고구려는 초기부터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압록강 하구인 서안평을 장악하는 일이었습니다. 6대 태조대왕 때부터 시작해서 공방전을 펼치다가 결국은 미천왕 때에 이르러서 완벽하게 압록강 하구를 장악하거든요. 압록강 하구를 장악했기 때문에 사실은 고구려는 황해 북부로 진출할 수가 있었고 현재 예성강과 대동강 이남 지역에 있었던 중국 한해 잔재 세력과
중국 본토 세력과의 교섭을 차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바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330년에 고구려가 당시 화북지방에 있었던 후조에게 사신과 함께 군수 물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요동지방에 있었던 연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미천왕 말기 왕이 산동성 지방의 후조라는 나라에 쌀이나 화살을 선물로 주면서 화친을 제의했고 후조에서는 그 답례로 300척의 배에다 곡식을 가득 싣고 와서 답례품으로 선물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 정황으로 봐서 고구려 역시 이전부터 해상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타고 출정했던 배가 어떤 모양이었고 그 선박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설명해 줄 자료나 유물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병사들 외에 말이나 무기, 기타 보급품을 실으려면 상당히 큰 규모의 함선이었겠죠. 그렇다면 수군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수군 병사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고구려 연구재단 김현숙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아마 그전에는 주로 요동에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육군 위주였을 건데요. 수군이 동원됐다는 게 이제 백제전에서 처음 확인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의미를 부여한 학자들은 낙랑군이 있던 지역, 평양 지역 이쪽에 이제 사람들은 중국 본토하고 많이 왕래를 했죠. 선박으로. 그래서 관 같은 거 5m, 7m 되는 그 오치를 한 큰 관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물건을 그대로 직수입해서 무덤에 넣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많이 왕래가 되고 그런데 능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조직해서 이제 수군에 투입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철갑 기병들도 다 승선했느냐? 예, 대왕마마. 돛 달고 노저울 병졸들은 충분히 훈련을 시켰느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바다 건너 대륙을 오가며 장사하는 선원들을 징발하여 함선마다 배치를 했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의 방향에 맞춰 돛을 잡을 줄 아는 선원들도 확보를 했사옵니다. 되었다. 돛을 달고 닻을 올려. 자, 출정이다! 돛을 달고 닻을 올려라! 추정이긴 합니다만 옛 낙랑군이 있던 평양 지역에서 배를 타고 중국 본토를 오가며 장사를 하던 낙랑군 유민 출신의 선원들을 징발하여 배를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가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나 광개토 대왕 능비문의 표현은 수군이라고 돼 있지만 배 탄 병사들의 경우 요즘의 해군처럼 해전을 위해서 별도로 양성된 병사들이 아니라 육지에서 싸우던 보병이나 기병들이 배를 타고 이동만 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기 392년 8년 동안 왕위에 있던 백제의 진사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조카가 등극하여 아신왕이 됩니다. 아신왕은 진사왕 바로 이전의 왕이었던 침류왕의 아들이었는데 부왕이 죽었을 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침류왕의 동생인 진사왕에게 왕위가 돌아갔다가 그가 8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드디어 왕위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제 고구려와 백제 모두 혈기방장한 젊은 왕이 권좌에 올라서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좌장 진문은 들으시오. 관미성은 우리 백제 북쪽 변경에 옥깃과 같이 중요한 곳인데 지금은 고구려의 수중으로 넘어가 버렸어. 이는 과인이 원통하게 여기는 바이니 경이 마땅히 마음을 써서 이 치욕을 씻어야 할 것이오. 명심하겠사옵니다, 대왕마마. 소장이 당장 군사의 1만을 이끌고 빼앗긴 성들을 되찾고야 말겠사옵니다. 아신왕에 의해 좌장으로 임명된 진무는 아신왕의 친애숙이었습니다. 한편 고구려에서는 대왕마마,
백제자장 진무가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우리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는 성들을 회복하고자 관미성을 향하여 출진하였다고 하옵니다. 그러한가? 그렇다면 그대가 당장 관미성으로 가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방어에 힘쓰라. 나가 싸우지 않고 방어만 하라는 말씀이옵니까? 관미성은 우리가 수문화를 공격하여 어렵게 빼앗은 천연 요새가 아니더냐. 백제군사 1만에 쉽게 점령당할 성이 아니니라. 성문을 걸어 잠근 채 방어하는 한편으로 백제군의 군량 및 운반 통로를 차단하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대왕마마. 자, 가자! 이랴! 마침내 계략을 세워 군사 1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쳤다. 좌장 진무는 몸소 병졸들 앞에 서서 날아오는 적의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나아가 관미성을 포위했으나 고구려 사람들이 농성하여 성을 굳게 지키는 데다 군량 운반이 되지 않아서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삼국사기 백제 본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후로도 백제의 공격은 계속되었으나 번번이 패전의 쓴맛을 보고 맙니다. 아신왕 3년 가을 7월 고구려와 수곡성 아래에서 싸웠으나 크게 졌다. 아신왕 4년 가을 8월 좌장 진무에게 다시 고구려를 치도록 명하였다. 백제 좌장 진무가 또다시 출전했던 이 싸움이 바로 패수, 즉 대동강 전투입니다.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직접 군사 7천을 거느리고 대동강 상류에 진을 치고 백제군을 맞아 싸우게 됩니다. 고구려의 철갑기병들은 백제의 군영을 모조리 쳐부수라. 포위된 적의 군졸들은 포로로 잡고 도망치는 군졸들은 끝까지 쫓아가 목을 베라.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이 패수 전투에 대해서 왕은 백제군을 대패시키고 8천여 명을 생포하였다고 하였고, 백제 본기에는 아신왕은 좌장 진무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쳤는데 고구려 왕 담덕이 친히 군사 7천을 거느리고 패수의 상류에 진을 치고 막아 싸움으로 우리 백제 군사는 크게 져서 죽은 이가 8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제의 아신왕은 패수 전투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서 3개월 후에는 자신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청몽령으로 출진합니다. 그때가 음력 11월이었기 때문에 때마침 내린 폭설로 얼어 죽는 군사들이 속출하였으므로 하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려 한산성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남쪽으로의 영토 확장을 꾀하는 광개토 대왕의 집념도 대단하지만 빼앗긴 성을 다시 찾기 위한 백제의 공격 역시 집요하지 않습니까? 광개토 왕은 백제에 대한 공격만 한 게 아니라 백제의 침략을 막기 위한 수성채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면 광개토 왕이 남쪽 지역에 7개의 성을 쌓고 백제의 침범에 대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문을 보면 이 시기에 광개토 대왕이 뺏은 백제의 성 이름은 50개가 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먼저 일팔성, 구모로성, 강모로성, 간절이성, 강미성, 모로성, 고사조성, 아단성, 고리성, 잡진성, 오리성, 구모성, 고모야리성 등을 빼앗았다. 그리고 이어서 야라성, 전성, 당시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을 맞대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전선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 능비에 열거된 그 성들은 거대한 성곽으로 둘러쳐진 규모가 큰 요새가 아니라 아마 작은 규모의 진지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당시 양쪽 세력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전선이 이렇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명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그 당시 때 벌어진 전투가 대체로 해안선에서 100km 이내의 지역에서 벌어졌듯이 이런 성들도 역시 해안가라든가 한강 하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안의 봉쇄산성이라든가 또는 해주라든가 수양산성이라든가 옹진고성이라든가 이런 성들을 쌓았던 것이죠.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백제와 고구려는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와 예성강 하구 그리고 동쪽으로는 개성까지 이르는 지역에 부채꼴 모양으로 된 상태에서 양지역이 서로가 팽팽하게 산성을 구축하면서 대결 구도를 가졌습니다. 한편 고구려의 광개토왕의 연패를 당한 백제는 왕권이 약화되고 내부 사정이 불리하게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신왕 7년 봄 2월에 사두를 좌장으로 삼았다. 3월에는 고구려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쌍현성을 쌓았다. 가을 8월에 왕은 고구려를 치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한산 북쪽 성책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날 밤에 큰 별이 진중에 떨어져 소리가 나므로 왕은 이를 불길하게 여겨 군사를 물렸다. 왕이 직접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가 유성이 떨어지는 걸 보고 마음이 흔들려 해군을 하는가 하면 왕은 고구려를 치려고 크게 병마를 징집했는데 백성들이 고역에 시달려 신라로 많이 달아나므로 가구 수가 줄었다. 거듭된 전쟁으로 백성들의 생활 역시 피폐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무랑 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백제의 독산 성주가 무리 300을 이끌고 신라로 와서 투항하니 왕이 받아들여서 육부에 고루 나누어 살게 하였다. 그러자 백제 왕이 그를 보내 말하였다. 우리 백제와 신라 두 나라가 서로 화목하고 우호하여 형제처럼 지낼 것을 약속했는데 이제 대왕께서 우리의 도망간 백성을 받아들이니 이는 화친하는 뜻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며 대왕께 기대했던 바가 아닙니다. 돌려보내주시오. 그러자 내무랑이 답장을 써서 말하였다. 백성이란 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본래부터 생각이 있으면 오고 실증이 나면 가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백성이 편안치 못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도리어 과인을 나무라는 것이 어찌 이리 심하십니까? 그 말을 들은 백제왕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바다 건너 외국과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외국 사신이 오므로 아신왕은 이를 맞아 그들을 위로하고 특별히 후대하였다. 아신왕 12년에 군사를 보내어 신라의 병경을 침범하였다. 이 기록과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무랑 편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음 상황을 비교해 보시죠. 대왕마마, 지금 외나라 군사가 우리의 수도인 금성에 쳐들어와서 닷새가 넘도록 포위를 풀지 않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지금은 적들이 배를 버리고 깊숙이 들어와 죽을 각오를 하고 진을 치고 있으니 그 예봉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성문을 닫아 걸고 적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지치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그런 연후에 적이 물러나거든 용감한 기병 수백 명으로 하여금 길목을 막게 하고 보병 1,000명을 보내 추격하여 쳐부수도록 하라. 백제는 외와 화친을 맺어 사신을 교환해가며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했던 신라는 외구의 침입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도 남부 지역에는 이른바 김해 세력, 즉 가야라는 강국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들 세력 간에 해상교역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현숙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남부 지역의 해상 교역 권리는 이제 김해 세력이 쥐고 있었고 또 중국과의 직교에게는 백제가 주도하면서 가야가 같이 동조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이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백제와 가야와 외가 아주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신라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신라로 봐서도 독자적인 중국과의 교통로도 뚫어야 되고 또 점점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야권을 계속 치면서 잠식해 들어오면서 이제 해상 교역권 그 권리를 이득권을 조금 차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신라가 자꾸만 이제 팽창을 해오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그리고 외구와 가야가 얽히고 설킨 한바탕의 전쟁이 바로 광개토왕 시기에 벌어집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고
이제 눈길을 고구려의 서쪽으로 돌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광개토왕이 연나라를 공격하거나 혹은 연나라의 공격을 받던 내용이 수차례 기록되어 있는 데 반해서 광개토대왕 능비에는 그런 부분은 생략되어 버리고 대부분 백제나 왜구와 싸워 전공을 세운 내용들 위주로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광개토왕의 업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료들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겠죠. 대왕마마, 우리 고구려가 연나라에 사신을 보내싸운데 연나라 임금 모영성이 대왕마마의 예절이 오만하다 하여 직접 군사 3만을 이끌고 변방을 공격해왔다 하옵니다. 무엇이라?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표기 대장군 모형이를 선봉으로 삼아 신성과 남소성 두 성을 함락시키고 700일의 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 5천여 호를 이주시켜놓고 돌아갔다 하옵니다. 이런 고얀 놈들이 있나? 장수들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평주제사가 있는 연나라의 숙군성을 격파하라! 예, 대왕마마. 자, 가자! 이리! 광개토왕이 장수를 보내 공격을 명한 숙군성은 역사에서 후연이라고 부르는 세력의 수도인 용성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현재의 조양시 부근입니다. 그런데 광개토왕의 군사가 쳐들어가자 후연의 평주 자사였던 모용귀는 지레 겁을 먹고 성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당시의 광개토왕과 고구려군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구려는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고 후연은 수도 방위가 위태로워지는 지경을 맞이합니다. 여세를 몰아 광개토왕은 2년 뒤에 기병을 출동시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자 다음에는 연나라의 모영희가 이미 고구려가 확보하고 있던 요동성을 공략하는데 삼국사기에는 이 전쟁에 얽힌 흥미로운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곽을 수비하는 고구려 병졸들을 모두 쏘아 죽여라! 이제 곧 성이 무너지고 고구려 군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할 것이다. 자, 성 안으로 풀어서를 날려라! 고구려 영역에 있던 요동성은 연나라의 거선 공격을 받아 함락 직전의 위기에 이르렀는데 군사를 지휘하던 연나라 임금 모용이는 자신의 군사를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적군이 무너지더라도 연나라 군사들은 아무도 먼저 성에 오르지 말지어다. 임금인 나보다 먼저 성벽을 타고 넘어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성이 평정되면 내가 사랑하는 왕후와 함께 가마를 타고 성문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당시 연나라, 즉 후연의 임금이었던 모용이에게는 젊고 아름다운 왕후가 있었는데 그 왕후는 남편인 임금보다 더 전쟁을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모용이는 부시성을 가진 그 왕후, 즉 부후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겼던 모양입니다. 중국 사서에 전해지는 부시 왕후에 얽힌 고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후연의 왕 모용희는 부후를 무척 사랑했다. 나라의 일로 머리가 아플 때도 부후를 보면 씻은 듯 피로가 가셨다. 어느 날 부후가 알아누웠다. 왕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의수를 다 써보았지만 애석하게도 왕후는 죽고 말았다. 왕의 슬픔은 극에 달했다. 왕은 부후의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치르도록 명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경들이 내 사랑하는 왕후의 죽음을 진정 슬퍼하고 있는지 거짓으로 슬퍼하는지를 내가 직접 확인할 것이다. 얼굴에 눈물이 고여있지 않은 자는 필시 조정에 거짓 충성을 하고 있는 자일게 분명하다.
그렇게 되자 처음에는 왕의 슬픔에 동정을 보이던 신하들도 부후의 영전에 애도를 드릴 때면 생강과 고추 등을 소매뿌리에서 몰래 꺼내 억지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모용이는 사랑하는 왕비를 마차에 태우고 가장 먼저 의시되며 성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왕비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성 안에 있던 고구려 군사는 전열을 정비하여 방어 태세를 갖춰버립니다. 고구려 연구재단 이인철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남편은 왕은 이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 황후가 막 가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이제 출전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도 이제 고구려도 이제 여동성 공개 갔을 때도 이제 성을 함락됐는데 자기 부인이 이제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 사랑하고 이러니까 같이 탁 폼 잡고 이제 정복한 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고구려군이 그 사이에 그냥 다시 이제 방어 태세를 갖춰가지고 실패했죠. 글쎄요, 버젓이 사서에 기록된 얘기이니 아주 근거 없는 일화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고구려는 왕비에 대한 연정에 취해서 공사 구분을 할 줄 몰랐던 연나라 왕 모용의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요동성이라는 중요한 거점을 지켜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모용의와의 전쟁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듬해 후연의 임금 모용의는 이번엔 고구려의 속민으로 있던 거란을 침공하였다가 말머리를 돌려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겨울 12월 연나라 임금 모용희가 거란을 공격하기 위하여 경북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거란의 군사가 많은 것을 알고 지레 겁을 내어 돌아가려 하다가 무거운 군수품을 수레에서 내리고 경병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연나라 군사는 3천여리를 행군하여 왔기 때문에 군사와 말이 필요하였고 동사자가 길가에 줄을 이었다. 그들은 고구려의 목저성을 공격하다가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되자 연나라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풍발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고씨의 반계인 고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여 또 다른 연나라인 대연을 세웁니다. 역사에서는 이 연나라를 북연이라고 부릅니다. 대연의 왕 고운을 우리 고구려 제국의 제후왕으로 삼겠으니 그대는 제후국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도록 하라. 자, 그럼 우리 고구려 군사는 여기서 철수한다. 가자. 예, 대왕마마. 광개토왕은 후연이 위치한 지역이 한족과 선비족 등 이민족이 많은 데다 중원의 여러 세력과 자주 다툼을 벌여야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직접 지배를 하기보다는 일단 제후국을 세우고 철수한 것이죠. 어쨌든 연나라라는 제후국을 완충지대로 확보했으니 그 서쪽 국경은 일단 안정이 된 셈입니다. 자, 그런데 광개토당 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삼국사기에 등재된 기록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평양에 9개의 절을 창건하였다. 딱 한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학자들은 이 부분을 중시해서 광개토왕이 전쟁에만 용맹을 과시했던 정복군주만이 아니라 문화군주이기도 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단국대 서영수 교수의 얘기입니다. 광개토왕을 우리가 흔히 정복군주, 쉽게 생각하는데 정복군주보다가 더 위대하다 그랬죠. 경세군주, 경제도 풍요하게 하고 그 하나 추가한다면 문화군주란 말이죠. 평양에다 9개의 사찰을 짓고 결국 그것은 이게 불교가 단순히 귀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라든지 이 고급 종교는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널리 홍보해서 9개의 사찰, 뭐 초문사라든지 이블란사라든지 뭐 여러 절을 짓죠. 지금 그 북한학교에서 그 절터 몇 군데를 지금 발굴 중에 있어요. 9개를 뭐 다 잘 수는 없고 한두 개는 뭐 잘 수 있다 그러는데 물론 평양성은 미천왕 시기부터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고구건왕 역시 평양성 전투에 나섰다가 백제군이 화살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평양 지역 역시 고구려의 중요한 근거지 중 하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도는 만주 지역의 국내성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평양에다 그것도 9개나 되는 사찰을 창건했을까요? 이때부터 평양 천도를 염두에 두고 그 기반을 미리 조성하자는 계산이 아니었겠느냐. 인하대 서영대 교수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당시 서울은 평양이 아니고 국내성 지역 만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광개토왕은 평양에 9개의 절을 만들었을까 했을 때 현재 유력한 추측의 하나는 광개토왕 때부터 이미 평양으로 이 천도를 염두에 두고 그 평양 지역을 그 도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그 꾸미는 방식 중에 하나로 사찰 같은 것도 9개씩이나 만들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현재 평양에 고구려의 절터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청암리 사지라든지 또는 그 정릉사 터라든지 하는 몇 개의 사찰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찰들이 그 광개토왕이 창건한 9개의 사찰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수도가 지역적으로도 그 나라의 중심부라고 할 때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한반도 남쪽으로 깊숙이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것이고 다음에 이어질 백제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역시 그런 장기적 국가 운영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